전종철의 전격 시사. 안녕하세요. 전종철의 전격 시사 진행을 맡은 전종철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서울 중성동갑 후보 공천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배제했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을 사퇴했고 박영순, 서른 의원 등이 탈당 행렬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조치로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대신 필수 의료 분야 의사들의 소송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가요계의 살아있는 전설 가황 나훈아 씨가 오는 4월 마지막 콘서트에 나설 거라며 사실상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오늘 방송에선 임종석 전 실장 공천 배제와 그 정치적 파장을 집중적으로 분석합니다. 2월 28일 수요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뉴스 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민주당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서울 중성동갑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임 전 실장이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죠? 네, 오늘 임 전 실장이 오전 11시에 국회에서 그동안 하던 선거운동을 모두 멈추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천 결과에 대한 입장과 또 앞으로의 거취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임 전 실장이 공천을 신청했던 서울 중성동갑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하기로 하면서 임 전 실장을 사실상 컷오프했습니다. 임 전 실장의 이 공천 문제는 그동안 있었던 민주당 공천 갈등의 뇌관으로까지 불렸었는데 이번에 이 사실상 컷오프가 되면서 이른바 문명 갈등, 이 친명 간 갈등이 극에 달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고민정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에서 사퇴를 했어요. 네, 이 당 지도부 중에서 유일한 친문계인 고민정 의원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면서 최고위원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다른 친문 의원들도 임 전 실장의 공천 배제에 반발을 하면서 이 거취 문제를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예상대로 이재명 대표 이 성토장이 됐고 사퇴 요구까지도 빗발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탈당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른 의원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죠? 네, 이 앞서서 이 하위 10% 통보를 받았었죠. 이 서른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예고를 했는데요. 탈당을 선언할 것이 지금 거의 유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 탈당파 영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요. 네, 이 앞서서 이 민주당에서 또 다른 이 하위 10% 통보를 받은 박영순 의원이 합류를 하면서 이 새로운 미래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모습인데요. 이낙연 공동대표가 공개적으로 서른 의원에게 합류를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과연 이 서른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화답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선 어제 불출마 선언 또 경선 포기 선언이 있었다고요. 네, 이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영등포울 후보의 빠른 확정과 또 총선 승리를 위해서 박용찬 후보 지지를 선언한다면서 경선 포기를 선언을 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컷오프 대상으로 거론이 됐었던 충남 아산갑의 사선 이명수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앞서서 국민의힘은 사실상 친윤계가 좀 약진한 공천 결과가 발표가 됐었죠. 그래서 이른바 융심 공천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적극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한 비대위원장은 친윤계로 분류가 되는 자신도 불출마를 하고 장제원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을 했다면서 또 이 대통령실 출신의 이원모 후보는 강남에서 빼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내 공천 갈등의 분수령이 될 강남 또 영남 지역의 공천은 내일 이른바 이 쌍특검 재의결 이후에 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병원에 복귀하라고 최후 통첩한 시한이 내일 29일입니다.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병원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 최후 통첩 시한을 하루 앞두고 이 병원 현장에선 의료 공백이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공의 비중이 큰 서울대 병원만 보면 조금 전인 오늘 오전 7시를 기준으로 병상이 모두 사용 중이어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환자들이 빈자리가 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피해 신고 사례는 26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278건입니다. 지금까지 상급 종합병원의 신규 환자 입원은 평소보다 약 24%, 이 수술 건수는 약 절반 정도까지 각각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복귀 시한 D-1. 전공의들 동향 어떻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뭐 별다른 움직임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오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주요 99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약 80% 수준인 약 10,000명이 사직서를 냈는데요. 이 중에 약 90%에 해당하는 이 9,000명은 지금까지 근무지로 돌아오질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차 좀 돌아오지 않는다면 면허 정지 처분, 또 여기다가 이 사법 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서 이번 사태가 정말 좀 중요한 분수령을 맞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관계자들을 고발했어요. 네, 의사들의 이 집단 행동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이 정부가 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을 지지를 하고 또 교사를 하거나 방조한 혐의인데요. 대한의사협회는 무더기 고발도 신경 쓰질 않는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고발된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전공의들, 이 전공의 단체는 일단 현재까지 이 사흘째 지금 어떤 입장도 내놓지를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증원 방침 고수할 뜻을 거듭 강조했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서 이 필수 의료가 공백 상태인 곳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 조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들의 법적인 책임을 좀 완화해주고 또 필수 의료보상 체계 강화 같은 의료계의 요구를 앞서서 전폭적으로 수용을 했었는데 이번 이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강한 유감의 뜻을 윤 대통령이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대한축구협회가 축구대표팀 임시감독으로 황선홍 올림픽 대표팀 감독을 선임했다고요. 네, 임시사령탑의 이 황선홍 현재 올림픽 대표팀 감독이 선임이 됐습니다. 다음 달까지 맡게 됐습니다. 이 지금 정말 이 한 달의 이 진짜 임시 감독인데요. 이 황선홍 감독은 다음 달 21일과 또 26일에 열리는 태국과의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2연전을 지휘를 하게 됩니다. 황 감독 개인으로선 국가대표팀에다가 올림픽 대표팀까지 한시적으로 겸직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 2연전 기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올림픽 대표팀의 친선 대회가 열리는데 이 대회는 이 황선홍 감독을 제외한 기존의 코치진만 참여를 하게 됩니다. 황 감독은 축구협회를 통해서 짧은 소감을 밝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대한민국 축구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럼 정식 감독은 언제 선임됩니까? 네, 이 최소한 클린스만 이 전 감독 같은 전철을 안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일단 좀 시간을 벌게 된 축구협회는 좀 차분히 준비해서 일단 오는 5월까지는 정식 감독을 선임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바람의 손자로 불리는 메이저리거 이정후 선수가 우리 시간으로 조금 전 메이저리그에서 데뷔전을 치렀다고요. 네, 이 메이저리그 정식 개막을 앞두고 조금 전부터 시범 경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후 선수가 이 시범 경기에서 1번 타자 이 중견수로 출전을 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5시에 시작한 시애틀 메리너스 전이었습니다. 상대 투수는 이 제구력이 좋다라고 평가를 받는 우한의 이 조지 커비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특히 좀 제구력이 좋을 뿐만 아니라 뭐 직구도 무려 평균 153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니까 처음부터 엄청난 투수를 좀 만났는데 다행히 성적이 좀 좋습니다. 이정우는 지금까지 첫 타석부터 안타를 쳐서 3타수 1안타에 1득점, 1삼진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정우 선수가 좀 더 데뷔전을 빨리 할 수 있었는데 허리 통증이 조금 있어서 이번에 데뷔전이 좀 늦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정우 선수 지금 몸 상태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거의 정상 컨디션을 회복을 했기 때문에 이번 시범 경기에도 출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정우 선수 지난 1일에 미국으로 출국을 해서 개인 훈련을 하다가 지난 14일부터 이 캠프에 합류를 해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가벼운 또 담 증세가 조금 있었다고 하는데 회복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또 이정우 선수 막대한 부담감이 있을 겁니다. 지난해에 이 샌프란시스코와
6년에 1억 1,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00억 원에 달하는 이 정말 이 엄청난 금액을 받고 샌프란시스코에 갔고 이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요. 국내 야구 팬들에게 보여줬던 뭐 특유의 담대함, 그 담대함으로 메이저리그에서도 이 바람의 손자가 되길 국내 팬들이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20대 남성이 찜질방의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피해 여성이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해요. 어떻게 된 거죠? 네, 일단 이 여성분 좀 정말 용감하고 이 같은 여성으로서 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 여성이 범인을 직접 잡기 위해서 화장실 앞에서 계속 기다렸고 이 기다림 끝에 이 여자 화장실에서 결국 몰카범이 나오니까 바로 이 멱살을 잡아 끌고 놓아주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잡고 있다가 경찰에 결국 넘겼는데요. 이 서울 광진구의 한 찜질방에서 지난 19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화난 여성의 소나기에서 남성이 네. 빠져나오질 못했군요. 네. 그런데 이 남성 몰카 촬영 안 했다고 우겼다면서요. 네, 이 처음에는 안 찍었다고 좀 발뺌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들어가서 보니까 옆 칸의 천장 위로 휴대전화가 보였다가 바로 이 사라지는 걸 분명히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성이 앞서서 말씀을 드린 대로 바로 화장실에서 나와서 화장실 앞에서 좀 기다렸다가 이 멱살까지 잡게 된 거고 나중에 경찰이 와서 휴대전화를 이 남성이 휴대전화를 압수하니까 뒤늦게 범행을 시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용감한 여성의 좀 빠른 대처가 몰카범들에게 또 한 번 경각심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국회에서는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열렸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 밝혔습니까? 네, 이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는 약자에 대한 보호를 좀 내내 강조를 했습니다. 이 신 후보자는 타성에 젖은 판결을 내리지 않도록 그동안 항상 노력을 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아동과 여성, 장애인 등 약자 보호에 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후보자는 이 촉법 소년 연령을 좀 낮추자는 일각 논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년은 사회가 보호하고 또 훈육해야 하는 대상인 만큼 일괄적으로 이 책임 연령을 낮추는 건 좀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법원의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선 법관을 증언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현재 인력을 좀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법관 증언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청문회 초반에 이 민주당 의원들이 이 김건희 여사의 고가 수입품 가방 이 수수 의혹에 관해서 질의를 했고 이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좀 맞받으면서 한때 이 청문회 초반에 좀 소란스러운 여야 공방이 좀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무시로 잡초를 포함해서 2,000곡 넘는 노래로 한국 가요계에 큰 획을 그은 가수 나훈아 씨가 사실상 은퇴를 선언했다고요. 네, 이 서운해하시는 팬분들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가수 나훈아 씨가 돌연 은퇴를 암시하는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제가 편지를 좀 대신 읽어드리면 박수 칠 때 떠나라는 진리의 뜻을 따르고자 합니다. 고마웠습니다라는 마지막 인사말에 진심과 사랑 그리고 감사함을 모두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나훈아 씨는 마이크를 내려놓는 게 이렇게 뭐 용기가 필요할 줄을 미처 몰랐다면서 은퇴를 결심한 심경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진심과 사랑, 감사함. 네. 나훈아 씨도 그동안 굴곡은 있었죠? 네, 이 지난 2006년에 이 데뷔 40주년 공연을 끝으로 활동을 중단하면서 좀 각종 루머에 시달리기도 했었죠. 이후에 보란 듯이 11년 만에 새 앨범을 내놓았고 지난 2020년엔 테스형 또 지난해에는 기장갈매기를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나훈아 열풍을 좀 만들기도 했습니다. 박수 칠 때 떠난다는 말을 따르고 싶었다는 나훈아 씨는 오는 4월에 인천을 시작으로 청주와 울산, 창원 등에서 이 마지막 콘서트를 한 뒤에 팬들과 최종 작별 인사를 나눌 예정입니다. 네. 테스 형이 생각납니다. 세상이 왜 이래? 라고 가왕은 외쳤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화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시각 7시 34분입니다. 오늘도 아침과 낮에 기온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은 영상 3도로 어제보다 2도 정도 높지만 중부와 경상 내륙에 영하권인 곳이 많은데요. 한낮엔 서울과 강릉 9도, 대전 11도, 광주, 부산, 제주는 13도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내일은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새벽에 제주도와 남해안, 서해안을 시작으로 오전부터 밤까지 그 밖에 남부와 충청권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최대 10cm로 많은 눈이 예상돼 주의하셔야겠고요.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후 3일절인 금요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고 주말까지 반짝 추워질 전망입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3.2도입니다. 날씨 정보 박다효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유하영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에서는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리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히고 더 가서 여의도에서 2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 자유로 진출로 1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전면 통제됐습니다. 다른 도로로 우회하셔야겠고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다부터널 1차로에서도 사고 났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 총선이 이제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에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공천에서 배제되면서 비명계 특히 친문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 전화 연결해서 여야 공천 상황과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침 일찍 감사합니다. 아유, 예, 제가 영광입니다. 의원님 요즘 지역구 열심히 다니실 텐데요. 네네. 파란 옷에서 빨간 옷으로 갈아입었다고 유권자들 태도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변함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많이 환영을 해주고요. 네. 지난번에 민주당 탈당할 때 작년에 12월 3일 날 했는데 그때 결별할 때는 많은 분들이 잘했다, 무소속이라도 나와서 해라, 이렇게 격려들을 해주셨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 1월 10 며칠인가 입당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도 많은 걱정을 좀 사실 한 건 사실인데 그래도 격려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네. 민주당에선 네네 네. 말씀하시죠. 당을 바꾼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물론 뒤에서 뭐라고 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앞에서 대체로 많이들 격려해주고 환영해주고 그렇습니다. 네. 민주당에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공천 여부가 최대 뇌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민주당이 서울 중성동갑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공천했습니다. 임 전 실장 공천 배제 어떻게 보십니까? 누가 봐도 제3자가 봐도 납득이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전현희 전 위원장이 임종석 전 실장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다든가 그러면 여론조사라든가 어떤 걸 통해서 입증된 게 있다면 믿을 만한 자료가 있다면 그걸 제시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정략적인 계획이 있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전현희가 꼭 필요하고 임종석은 적절한 인물이 아니다. 이러다든지. 그럼 전혀 없이 그냥 계속 진을 빼다가 거기에 연고도 없는 전현희 전 위원장을 전략 공천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누가 수긍을 하겠습니까? 아마 전현희 전 위원장도 뜻밖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고민정 최고위원은 현역 하위 20% 10% 평가 여론조사 등에서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최고위원직 사퇴했습니다. 고민정 의원 왜 사퇴했을까요? 아니 이제 본인은 견디기 어렵다든가 도저히 민주당 내에서 그렇게 벌어지는 거에 대한 감당하기 어려움 때문에 최고위원직을 사퇴를 하고 또 특히 사퇴하기 전에 정성호 의원이 그럴 바에는 사퇴하라라고는 말을 듣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네. 근데 저는 그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최고위원이면 지도부 아니에요? 그러면 책임을 져야죠. 말하자면 현역 하위 20% 평가가 잘못됐다든가 또는 여론조사에 잘못된 어떤 행태가 있다든가 이러면 그걸 밝혀서 책임을 묻고 끝까지 당내에서 싸웠어야 되지 않았을까. 근데 아마 나름 고민정 의원께서 감당하기 어려워서 이제
만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문제 제기가 있어서 지도부에서 말을 안 할 정도면 이미 그냥 이미 망가진 겁니다. 더 얘기해봤자 말씀드린 대로 뜯어 고칠 수도 없는 상황이 이번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제가 당을 나오게 된 것도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됐고 변질됐기 때문에 더 이상 뜯어 고칠 수도 없다라는 판단에서 했듯이 최근에 그러한 행태들은 그런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된 필연적인 산물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판단을 해서 어떤 결정이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최고위원직만 물러나면 그럼 본인은 그 해당 지역에서 그냥 선거운동하고 하겠다는 건데 그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의원총회에서 비명계 의원들 특히 친문 의원들이 이 대표를 원색적으로 성토했습니다. 홍영표 전 원내대표는 그 이전에 이재명 대표가 혁신이라는 게 가죽을 벗겨내는 고통이라는 데 대해서 왜 자신의 가죽은 벗겨내지 않냐고 이제 반문을 했고요. 또 명문 정당이 아니라 멸문 정당이 됐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그게 그런 홍영표 의원도 그런 얘기들이 우리가 그 지난 1년 전부터 그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된 이후에 당을 걱정하고 그런 것들이 새삼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다 예상했던 겁니다. 그 얘기들은 본인들도 아마 그런 걱정들을 했고 당이 그러면 다 망가지고 다 무너져버리고 아주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1년 전부터 얘기하고 걱정했던 것들인데 마치 이제 의원총회 와서 마치 지금 벌어지는 문제들이 자신들 또는 자신들의 그룹의 공천에 그런 것들이 생기니까 이제서 문제 생긴 것처럼 호들갑 떠는 거는 저는 냄비 속의 개구리라고 생각합니다. 물이 따뜻하게 오니까 따뜻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끓고 나니까 죽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사실은 뒤늦은 그런 외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미 알려진 대로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완전히 돌격대로 해서 고민정 전 최고한테도 나가려면 나가라. 이런 식의 하고 그런 것들이 그런 발언들이 소위 이재명과 그 공범자들인 그 소위 친명계 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이 어제 오늘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이미 한참 전부터 그렇게 진두르려고 하고 있고 내쫓으려고 하고 있고 그런 행태들인데 마치 지금 새삼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좀 그렇네요. 좀 너무 늦었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예. 최근에 당 원로들도 공천 과정에 대해서 거듭 경고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화합을 강조했고요. 친문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해찬 고문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길을 어떻게 보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니 원래 계획대로 된 겁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는 처음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대선 떨어지고 또 지방선거에서도 참패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개항을 가서 국회의원 보궐선거 나오고 송영길 전 대표를 그 당시 의원을 밀어내고 그리고 당대표 나오지 말라는데도 당내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강하게 피력되는데도 불구하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계속 자신의 계획들 그러니까 이재명만 혼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재명 주변에 있는 소위 친명 해친들 그리고 소위 개딸들 그리고 당 밖에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세력들 이 세력들이 그렇게 기획하고 밀고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도 그런 것들이 이미 감지되고 예견한 건데 지금 당내에서 현역 의원들은 물론이고 또 고문 되시는 분들 또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무슨 스님이나 신부님들이 말씀하듯이 목사님들 말씀하듯이 화합하라 그런 얘기는 현실 정치에서 해법도 아니고요 한가한 얘기입니다. 네, 임종석 전 실장 오늘 마치 아닌 것처럼 이렇게 뜬금 잡는 얘기들을 하는 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단합이 할 줄 몰라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인 조치가 좀 필요했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임종석 전 실장 오늘 입장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어떤 입장 밝힐 것으로 보세요?
글쎄요, 뭐 제가 뭐 또 그따하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민주당이 뒤늦게 그 많은 의원들이나 그 내부에 있는 구성원들이 지금 아우성치고 있는 건 사실은 민주당이라는 거대 정당의 기득권에서 뛰쳐나오기가 싫었던 겁니다. 포기하기가 싫었고 그러니까 기득권에 최대한 누리고 자기는 어떻게든지 연명할 수 있다고 이재명 대표와 또는 이재명 대표 쪽과 적절히 타협하면 할 수 있겠다. 공천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그동안 풀잎처럼 누워버린 거 아닙니까? 바람도 안 부는데. 네. 그렇게 어쩌면 저는 다 모두 이재명과 그 공범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관광하고. 예. 지금 당을 이렇게 만든 민주당이 그게 종전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그렇게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반대파에 대해서 아주 무참하게 내쫓고 아주 비열하게 그런 공천 과정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미 예견했던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그렇게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에 있는 친명뿐만 아니라 수수방관하고 소극적으로 또 자기만은 살아날 수 있다. 이런 기대, 이런 것들이 작용한 같은 공범자들의 작용 때문에 민주당이 그 지경 된 겁니다. 탈당 사태를 넘어서 분당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 이것까지 갈까요? 이미 뭐 근데 그 내부에 그런 동력이 과연 있을까? 그런 정도의 용기가 있을까 싶습니다. 네. 만약에 그러면 정말 민주당이라는 거대 정당 또는 거기서 볼 수 있는 혜택 이런 것들을 내팽개치고 진짜 한번 부조리에 맞서서 싸우겠다. 이런 각오면 못할 바도 없는데 가장 아마 제일 우선시하는 것은 자신들의 안위겠죠. 그런 것들을 버리고 내팽개치고 정의롭게 또 조리의 이치에 맞게 상식에 맞는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선택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재명과 그 주변 세력들과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개딸들과 어떻게 같이 있으면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공천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잡음이 덜하고 뭐 시스템 공천이 이루어진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다만 경선을 이제 치러 보니까 중진 페널티에도 불구하고 중진 현역들이 이겨서 살아남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변화나 혁신은 약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변화나 혁신 또는 뭐 국민적 감동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걱정했던 건 뭐 그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은 윤심이 작용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뜻대로 좌지우지 될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 주변에 측근들이 대거 포진되고 다 내쫓을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걱정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민주당은 이재명 쪽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했는데 민주당은 그런 일이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뜻대로 이재명과 그 친명계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대한 반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윤심이 크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보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뭐 무슨 큰 반발이나 부조리가 뭐 시끄러운 일도 별로 없었고 오히려 그 고참 중진들은 그 당의 그 지역구를 바꾸는 조치에도 선선하게 따라줬고 뭐 이런 것들이 단연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천 과정에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윤심을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작용하냐 안 하냐가 가장 초점이었는데 그거는 아닌 것을 볼 때 국민의힘이 공언한 대로 시스템 공천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만 쇄신이나 국민적 감독은 부족하고 그렇지만 그거를 잘못하면 또 특정인이나 특정 그룹의 뜻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총선에 있어서 공천 과정은 국민의힘은 아주 시스템을 처음 시도해보는 만큼 또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이 작용되지 않게끔 끝까지 견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지역구가 대전 유성을이죠. 민주당 네. 후보는 정치신인 황정화 박사입니다. 의원님은 이제 5선을 한 관록의 정치인이고 정치 신인과 맞붙게 됐는데 이번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시게 됐어요. 유권자들 설득한 전략이 어떤 건가요? 우선 당을 바꾼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잘했다는 그리고 격려하신다는 말씀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까지 뭐 5선의 대전 유성구민들께서 저를 부족한데도 밀어주셔서 5선에 이르렀는데 그동안의 저의 그 성적이라든가 또는 뭐 그동안 해왔던 결과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해 주신다고 생각되고요. 또 제가 또 어떤 목표를 잡으면 그거를 반드시 또 해냈던 그런 것들을 그 유성구민들께서 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비전은 제가 여권에 가서 작년 그 과학기술 R&D 삭감 파동과 같은 네. 잘못된 그러한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그 여권 내에서 과학기술계와 정부 또 여당의 그 채널을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서 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정말 깨끗하고 정의로운 정치가 제대로 살고 국민들 살아나고 국민들께서 편안한 정치를 맛볼 수 있도록 중진으로서 또 그 극한적 대결 정치를 완화하는 그런 중재자로서 역할도 잘할 생각입니다. 네. 의원님께서 R&D 관련 공약도 발표하셨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과학기술 R&D 예산을 지난번처럼 어떤 위정자나 행정 관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아예 미국처럼 세출 예산의 5% 정도를 그 과학기술 R&D 예산으로 딱 못 받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그러한 정책들을 어떤 과학기술계의 전문적인 또는 자율성을 갖고 최대한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런 세부적인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대통령에게 항의 의사 표명하던 졸업생이 이제 경호원들에게 끌려 나갔었잖아요. 네. 그때 의원님도 거기 계셨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예.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그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그 장면만 보면 아주 좀 불쌍스러운 모습이죠. 그런 것들은 연출을 되지 않아야 될 장면인데 네. 그때 아주 그 졸업식장에 학사, 석사, 박사 그 카이스트 졸업생들이 꽉 차 있었고 그리고 이제 2층 강당까지 그 가족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축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때 이제 과학기술 R&D 예산을 앞으로는 좀 확대하고 이런 취지의 그 축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졸업생 쪽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크게 이렇게 좀 심하게는 보기에 따라서는 난동 비슷한 그런 것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뭐 그 졸업식장이 갑자기 순간 멈칫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 이제 뭐 영상에 나온 대로 그 경호원들이 아마 끌고 나간 것 같은데 사실은 지나놓고 보니까 그냥 뒀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네. 그러면 대통령이나 또 경호실에서 욕먹을 일은 없는데 이제 그 경호하는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축사하니까 사실 그냥 그대로 둘 수도 없고 해서 아마 그런 지나친 그거 아니냐 이런 비판 받을 여지를 만들어놨는데 그냥 뒀으면 어떻을까 볼상사나운 모습을 그냥 그렇게 만들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보신다 이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한 30초 남았거든요. 네네. 개혁신당이 원내 교섭단체 목표로 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짧게 한 줄만 좀 말씀. 글쎄 뭐 남의당이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제 상대력이 좀 이렇게 좀 발전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당이 지향하는 네. 바나 또는 그와 같은 뜻이 모여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것들이 저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정하는 것이 더 급하지 않나 네네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네, 이상민 감사합니다.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장관 조경입니다. 구급차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애를 먹고 환자들은 서울 큰 병원 가느라 새벽 기차를 타고
의사들은 잦은 당직으로 아이 얼굴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립니다. 의사만 늘리지 않습니다. 실력 있는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하고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의료를 바꾸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담대한 의료개혁에 의료계도 동참해 주십시오.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겨울철에 심해지는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차량 운행 제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진입하여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저공해 조치 차량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전산 시스템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에서 가능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 만들기.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정임 활동가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너무 높은 날이 있었어요. 하루 종일 그것 때문에 기분이 되게 우울했었고, 이런 날이 만약에 어쩌다 하루가 아니고 일상이 된다면 난 너무 살고 싶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면서 제가 환경 문제에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원래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은 종이팩은 쓰레기통이나 또는 종이류 재활용 분리수거함에 버리지 말고 모아서 분리배출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어요. 종이류는 종이류대로 일반 팩과 멸균팩은 또 나누어서 분리배출하는 게 가장 좋은 분리배출 방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종이팩 전용 배출함이 따로 설치된 지역이 거의 없다는 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종이팩 전용 배출함이 설치된 아주 극히 일부 지역에 있는 시민들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이 쓰레기통이나 또는 종이류 재활용 분리수거함에 버리고 있는 게 사실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긴 합니다. EPR 분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분담금을 좀 상향을 한다면 당연히 종이팩 재활용을 위한 수거량도 당연히 높아지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현재 종이팩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범위가 화장지하고 페이퍼 타월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더 다양하게 건축용 판넬 같이 이렇게 다양하게 재활용될 수 있는 범위로 확대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재활용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도 큰 일교차에 유의해서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상 3도로 어제보다 2도 정도 높은데요. 강원, 경상 내륙은 영하권인 곳이 많은 가운데 청송이 영하 6도, 대관령은 영하 1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엔 서울과 강릉이 9도, 대전, 대구 11도, 광주, 부산, 제주는 13도 안팎으로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하늘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공기질 깨끗하겠습니다. 내일은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나 눈 소식이 있는데요. 새벽에 제주도와 남해안, 충남 서해안을 시작으로 오전부터 밤사이 그 밖에 남부와 충청권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전남, 경남에 최대 20, 제주도에 최대 4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제주 산지에는 3에서 10cm의 많은 눈이, 남부 내륙 높은 산지에도 1에서 많게는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이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도로 빙판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3일절인 금요일 아침엔 서울의 기온이 영하 5도, 토요일엔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한편 내일 밤 서쪽 지역은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3.4도입니다. 박다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의 전격 시사. 이번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민주당 공천 상황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수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예상들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와, 이 정도 뜨거운 감자 민주당 공천의 뇌관이면 과연 임종석 전 실장에게 공천 안 줄 수 있을까? 수석님 당초에 어떻게 예상하셨어요? 준다 안 준다? 뭐 안 준다고 얘기를 했죠. 아, 수석님은 네, 안 줄 거다? 네네. 예상이 맞았네요. 네. 불행하게 예상이 맞았습니다. 설마 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임종석 공천 배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해찬 상임 고문도 그렇게 명문정당 깨지면 안 된다고 강조를 하셨었어요. 근데 그 반대 상황이 된 겁니다. 왜 이런 결정이 나온 걸까요? 이건 뭐 100%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죠. 뭐 전략 공간위에서 뭐 자체적으로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100% 반영이 된 건데요. 우선은 그럼 왜 임종석 안 주지? 그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전 정부 책임론인가? 그러면은 윤석열 정권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그다음에 국민의힘하고 똑같은 논리. 뭐 나올 때마다 전 정부 책임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운동권 청산론이냐?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를 세게하는 거예요?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에도 운동권 청산론이 먹히고 비례정당 대표도 하는 격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은 이게 왜 뭐 안 했느냐 임종석을 이 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불분명해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지명도 있고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험지로 출마해라. 근데 처음부터 그런 이 방침이 아니었어요. 임종석 실장이 대표한테 계속 면담 신청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차례 가까이 한 15차례를 요청을 했는데 안 했어요. 그러면은 전략적으로 경쟁력이 있으니 어려운 지역에 좀 나가달라 하면은 그러면 그런 경쟁력 있는 후보고 전략적 카드면은 의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전혀 무시하고 이 응대도 안 해주고 하다가 경쟁력 있는 사람은 그러면 험지로 가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논리도 또 안 맞는 게 과정이 일단은 석연치 않았고요. 정당하지 않았고. 두 번째로는 중성동 갑은요. 보십시오. 임종석 실장이 아니면은 치는 지역이에요. 민주당이 그렇게 어려운 지역입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조사도 그렇잖아요. 보도도 났고 그랬지만 유니스 후보를 공천을 하고 그리고 이러면서 격전지가 됐거든요. 그리고 기실 격전지입니다. 옛날의 성동갑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강남 3구 빼고 꼴찌에서 두 번째 득표를 한 것이 성동이에요. 네. 지난 대선 때도 이재명 후보 0.7% 석패했잖아요. 10% 진대예요. 성동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조사도 그렇고 조사상의 결과도 그렇고 임종석 아니면 지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은 험지 가서 뭐 지고 그다음에 그 과정도 석연치 않았고 그다음에 중성동 갑은 헌납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네. 또 하나는 전현희 위원장 있잖아요. 네? 전현희 위원장도 괴로워요. 며칠 전까지 그야말로 불출마 백의정군을 준비하고 고민했던 분이에요.
전현희 위원장이요. 그런데 전현희 위원장한테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전현희 위원장을 한 거 아니에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보통 그럼 중성동갑을 민주당이 이기기 위해서 임종석을 배제했는데 그럼 전현희 위원장의 경쟁력이 어떤지 이거는 돌려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론조사를. 조사를. 네. 전현희 위원장은 조사도 돌려보지도 않고 덜커덩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정말로 이거는 찾아보기 힘든 과정과 결과를 이재명 대표가 정말 이건 기괴하게 한 거예요. 자, 임종석 전 실장 오늘 입장 발표할 예정입니다. 어떤 입장 밝힐 예정인가요? 잘 아실 거예요. 그냥 좀 말씀해 주세요. 우선은 임종석 실장이 네. 개인의 문제를 좀 넘어서서 정말 이게 일단 납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배제 사유나 이런 것들을 좀 분명히 해주고 그리고 일종의 이제 이 배제 사유나 이런 것들이 분명치 않고 이러면은 이거 재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여기서 뭐 나는 여기서 뭐 임종석 실장이 그럴 분도 아니죠. 뭐 탈당하거나 뭐 무소속 출마하겠다. 뭐 그 가능성은 아주 낮게 보시는 거죠? 저는 그거는 없다고 보고요. 탈당 그래도 가능성이 민주당을 정말 민주당을 제 몸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함께 해왔던 사람이고요. 재고는 해달라 이런 내용은 포함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임종석 실장이 해야 될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봐요. 그게 좀 책임 있는 저 발언이다. 네. 네. 일단은 재고를 해달라 그런 스탠스로 말이 나올 것 같다 말씀이시죠? 이건 전현희 위원장도 죽이는 카드예요. 네. 자, 이거는 좀 잘못된 결정이니까 재고해달라. 만약에 이렇게 임종석 전 실장이 얘기하면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더 이 문제를 논의할 필요는 없는데 그게 또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낮다고 보세요? 저는 안 받아준다고 봐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아마 임종석 실장은 예. 당에는 남아요? 뭐 그것까지 제가 미리 예단을 할 수는 없지만 당에는 당연히 남고요. 네네. 그리고 아마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네, 제가 알기로 임종석 실장의 생각도 그렇고 민주당을 생각하는 그 애정 이것도 그렇고 아마 본인이 어떻게 출마하거나 이런 구질구질한지를 안 할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송파갑이나 뭐 이런 데 안 가고 뭐 양재 출마든 뭐. 자기는 반드시 여기를 하겠다고 그렇게 강력히 밝혔기 때문에 지금 뭐 다른 데 하나 찾아가지고 간다 그럴 가능성도 낮다고 보시는 거예요? 구차하죠. 매우 이거는 비루한 결정인데 네. 본인이 배제된 게 임종석 실장이 똑같이 비루하게 행보하지는 않는다고 봐요. 네. 지금 이 사태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비명 특히 이제 친문 입장에서는 약간 임계점을 넘었다 혹은 폭발하는 어떤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친명과 친문은 이번 일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안 건넜다 어느 쪽입니까? 뭐 저는 그것이 네. 합당한 구도인지 모르겠어요. 합당한 이 프레임인지. 친명과 친문에게.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친문이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임종석 실장은 특히 국회의원도 아니었잖아요. 당 소속 국회의원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4번을 건너뛰었어요. 총선 4번이면 16년을 본인이 불출마하거나 아주 어려울 때 본선에서 패하거나 불출마를 2번을 했죠. 네. 그런 사람이 이번이면은 20년을 건너뛰는 거예요. 30대 초반에 이세기 당시 상대하고 아주 그때가 성동이었죠. 네네. 그 20년을 건너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임종석 실장은 뭐 친명, 친문 이런 구도에 해당할 만한 그런 상황에 있지도 않았고 그런 생각도 없어요. 네. 그런데 보통 그렇잖아요.
통합이라고 하면은 비주류나 이런 분들이 반발하고 이러면서 늘 깨고 주류나 대표는 이걸 어떻게든 이 봉합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거고. 근데 이번은 완전히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대표발로 주류발로 그나마 남은 명문 통합, 명문 정당 이것을 대표발로 주류발로 이렇게 깬 거는 저도 정치하면서 처음 봐요. 보통 비주류가 치받고 이러면서 균열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맞고 탈당하려고 하면 탈당하지 말라 그러고 네. 보직도 오히려 주고 공천도 그래서 역대 반노 반문했던 분들이요 안정적으로 다 공천 받은 거예요. 좋아서 좋겠어요? 야당은 민주당은 분열하면은 진다는 그런 어떤 이 지울 수 없는 기록이 있어요. 당이 깨지지 말아야 하니까. 그런데 주류발로 이렇게 하는 거는 네. 저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경험도 못 해봤어요. 자, 그럼 지금 이제 총선이 불과 40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뭐 위기론이 당연히 나오고 있어요. 박홍근 전 원내대표 같은 분은 이런 식이면 100석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잘못하면 공멸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40일 짧다면 짧지만 또 길다면 긴 시간일 수도 있어요. 의원님 보시기에 민주당에게 다시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세 가지를 주문했는데요. 네. 하나가 헌신입니다. 대표를 비롯해서 사무총장, 이 주류 또 핵심 공천 라인에서 먼저 누군가 헌신을 해야 정당한 조치에도 항의하고 그러잖아요. 네. 정당한 조치. 예를 일단 들어서 공천 떨어지면 컷오프 누가 봐도 컷오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누가 봐도 하위 20% 들어갈 만한 사람이야. 이래도 정당한 조치에도 저항을 하고 그것이 통용이 되고 그게 뉴스가 되죠. 4년 전에는 하위 20% 없었습니까? 4년 전에는 컷오프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런데도 이런 잡음이 안 난 것은 그야말로 당이 노력을 했던 거고 이해찬 대표가 출마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헌신이 전제되면 네. 이런 이제 부당한 정당한 조치에도 문제 제기라고 하는 것은 다 체압을 하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노웅래 의원께서 대표는 어쩌고 내 사건은 어쩌고 이렇게 비견하는 게 바로 그 쇄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무총장도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일찍이 대표는 불출마가 정답이고 사무총장도 불출마로 헌신하라고 얘기한 이유예요. 그다음에 하나가 통합이에요. 그 정점에 임종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대표발 주류발로 배제를 하면서 그나마 있는 명문 정당 통합도 깨진 거죠. 그다음에 하나가 규율이에요. 예? 친명 쪽에 부당한 정치적 행위라든가 출마 행위. 네. 그게 뭐냐면은 비명 자객 아니에요. 네. 자기가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특정 지역에 가서 소위 말해서 이재명 후광으로 또 강성 당원들 후광으로 가서 친명 의원을 꺾겠다. 그게 대표적으로 김우영 같은 사람은요. 강원도당 현재 위원장의 수리가 안 됐으니까. 네네. 이런 세 가지를 제가 주문했는데 이제 임종석 공천 배제로 이게 이제 마침표가 찍어지면은 그러면 이게 물 건너가서 제가 보기엔 선거 패배를 예약하는 사천보다 더 무서운 게 패천이에요. 지는 공천. 그래서 한 지역 한 지역 다 뜯어보면서 인물 구도를 만들고 그리고 배제하고 싶어도 혹은 페널티를 주고 싶어도 여기는 이렇게 되면은 지기 때문에 안 된다 하면은 또 그런 것들을 또 무마하고 넘어가고 하는 것인데 지금 통째로 지금 헌납한 지역이 제 눈으로 보기에도 10여 석 되는 거예요. 그럼 30석 갖고 오면은 국민의힘이 과반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정당 지지율이 최근 한 달 새에 공천 과정을 거치면서 요동쳐서 민주당 하강 곡선 그리고 있잖아요.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서울하고 부울경이에요.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 패천, 지는 공천을 무슨 이유인지 지는 공천을 하기 때문에 일단 한강벨트가 무너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려워요. 동작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 성동도 어렵게 되고 영등포도 어렵게 돼요. 거기다 민주당은 어떤 리스크가 또 하나 있냐 하면은 탈당하거나 이런 분들이 개혁신당 이준석 개혁신당과 새미래 이낙연 새미래의 정당 지지율이 어떻든 간에 탈당한 전현직 의원들이 출마를 하면 득표력이 있습니다. 이게 잠식 효과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졸지에 민주당 우세 지역이 격전지 내지는 열세 지역으로 바뀌어버리는 게 대표적으로 영등포 같은데요. 신경민 의원이 출마를 하게 되면 국민의힘과 김민석 의원의 구도가 1대1 구도에서 3자 구도로 가게 되면 국민의힘이 유리해진다. 유리해지고 그래서 한강벨트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네. 앞서 언급된 여론조사 개요 말씀드립니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서울 중성동갑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전화 면접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성적이 저조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도 더 커지고 정치 생명에도 이제 더 안 좋을 거라는 예상을 많은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당의 극심한 분열을 감수하면서 그 방향으로 간다? 이게 좀 의아한 측면도 있어요. 제가 정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되신 후로 사법 리스크는 온몸으로 똘똘 뭉쳐서 막아야 되고 너무 부당하다. 그래서 오히려 그때는 반명 의원들에 대해서 온당치 않다. 정당의 당대표에 대해서 그것도 대선 패배한 사람을 저렇게 한 적은 없어요. 전직 대통령을 한 적은 있어도. 그래서 똘똘 뭉쳐서 검찰 수사나 사법 리스크의 공격을 막고 그러나 이재명 대표에게는 능력 있는 리더십을 보여달라고 주문을 했어요. 제가. 네. 공개적으로도 하고. 결국 이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총선 지면요. 당연히 이재명 대표 정치 인생도 끝나고 개인사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가느냐. 이게 지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대표의 리더십의 문제 또 이 정치를 하고 또 이 정치를 바라보고 겪고 또 헤쳐나가고 하는 이런 과정에 리더십의 문제가 저는 근본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이 추미애, 전현희, 이현주 전 의원을 여전사 3인방이라고 부르면서 전략공천할 뜻을 저희 여기 이제 출연해서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아마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일종의 파이터로서 이제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당에서 민주당에서 기대했던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추미애 장관은 민주당 그냥 이 눈 감고도 그냥 당선되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말고는 격전지 정도만 넣어도 어디든지 이기기가 어려워요. 일단 뼛속까지 민주당 뼛속까지 국민의힘 빼고 나머지 유권자들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의 문제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지지자 외에는 확장력이 없다는 게 입증이 됐어요. 그래서 많이 넣었다고 보도도 나오고 실제로 당에서도 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동작도 넣어보고 네. 송파도 넣어보고 중성동갑도 넣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여전사예요. 과장되고 잘못된 해석이다. 아니 출전해서 해보지도 못하고 주저앉는 게 총선에서 무슨 민주당의 여전사예요. 이기는 여전사를 발굴하든가 그렇게 세팅을 하든가. 그래서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이현주 전 의원은 어때요? 이현주 전 의원은요. 광명에 처음에 나올 때 그때 민주당으로 나왔잖아요. 그때도 법조인 여전사 3인방 그렇게 명명되면서 나 이거 이현주 의원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본인이 초선 처음에 임명할 때 검사 3인방인가 뭐 해서 여전사 3인방 있었어요. 그때. 아, 있었어요? 예. 그래서 강명에서 됐죠. 이현주. 그 이현주 의원 복당에 대해서는요.
뭐 더 얘기하지를 않겠어요. 그게 무슨 제가 정말 철새도 해를 걸르는데 민주당에서 다른 당 갔다가 바로 온 게 아니고요. 몇 당을 또 거쳤어요. 확장력이 없잖아요. 총선에 무슨 도움이 되죠? 근데 굳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현희 의원 정도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임종석가 너무나 짓궂은 거죠. 진짜 여전사인데 이기는 임종석을 제껴놓고 그 유일하게 여전사 평가를 중에? 받을 만한 전현희 위원장을 네. 이기는 임종석을 제끼고 끌려가서 지는 게임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멀쩡한 여전사는 죽이는 거고 여전사 아닌 사람을 여전사로 나가면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여전사로 해서 3인방을 묶는 거는 이거는 인위적이다 이런 평가를 넘어서서 정말 주작도 이런 주작이 없죠.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 나발리의 죽음에 얽힌 얘기를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알렉세이 나발리가 이달 중순에 옥중에서 숨졌습니다. 이후에 나발리의 죽음에 대한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엔 수감자 교환 석방 직전에 숨졌다.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네, 나발리의 동료가 어제 유튜브 영상에다가 그런 주장을 올렸는데요. 네. 핵심은 말씀해 주신 대로 교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환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누구랑 누구를 교환을 하려고 했느냐? 러시아에 수감돼 있는 3명, 그러니까 미국 시민 2명하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나발리 이렇게 3명이고요. 그리고 바꾸려고 했던 사람은 독일에 수감돼 있는 1명.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러시아 사람인데 바딤 크라시코프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러시아 연방보안국 소속인데요. 사실상의 암살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망명한 반러시아 체제 인사를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이에요. 실제로 2019년에 독일에서 러시아 반체제 인사를 살해를 했거든요. 그리고 독일에 잡혀가지고 독일 감옥에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되게 아끼는 인물이기도 한데 이 바딤 크라시코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러시아 애국자가 유럽 수도 중 한 곳에서 노상 강도를 제거했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살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발리가 숨진 채 발견된 게 지난 16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발리 동료의 주장은 그 하루 전날 15일에 이 저녁에 거의 다 협상이 다 됐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도 통보를 자기가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연 그 다음 날인 16일에 숨졌다라는 거고요. 그 러시아 채북단에 이제 시베리아 아주 북쪽에 있는 오지 교도소에 수감이 돼 있었는데 당시에 산책을 하고 나서 의식을 잃고 바로 숨졌거든요. 근데 러시아 정부는 나발리가 죽은 게 혈전에 의한 자연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이런저런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미국 CNN도 이런 정황을 보도를 했죠. 근데 이게 만약에 막교환을 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면은 한쪽 주체는 러시아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나머지 한 나라가 어디냐 이게 좀 주목이 됐던 건데 CNN 보도를 보면은 이런 수감자 교환 논의가 초기에 진행이 됐었다. 그런데 이제 사망하기 전에는 공식 제안은 없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결국 CNN 보도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미국이 나서서 막교환을 하려고 했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미국 시민 2명이 포함돼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나발리까지 더해가지고 이제 3대1로 교환을 하려고 그런 시도를 했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는 거고요. 사실 이런 보도는 독일 언론 보도로도 기존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당국이 나발리를 좀 막교환하려고 한다. 이런 보도들도 기존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다 확인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미국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이제 오랫동안 나발리의 석방을 촉구해 왔다. 그냥 이런 원론적인 입장만 얘기하고요. 독일 정부나 또 이제 러시아 정부 같은 경우에는 뭐 논평을 거부하거나 아는 바가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나발리가 어떤 인물이길래 이런 포로 교환 얘기까지 나왔던 걸까요? 푸틴 대통령의 최대 정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다만 정부 기관에서 어떤 자리를 맡았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푸틴 대통령이 워낙 장기 집권을 했기 때문에 뭐 당연한 결과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푸틴 대통령한테 대항했던 사람 중에 가장 존재감이 강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내부에 대항할 사람이 없는 상태잖아요. 나발리는 원래 변호사였고요.
2000년 초에 정치에 입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뭐 자유주의 정당, 2000년 후반에는 민족주의 정당 이런 곳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게 2011년이에요. 나발리가 이때 반부패 재단이라는 걸 설립을 하게 되는데 이 재단의 목적이 러시아 고위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폭로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위 관료라고 하면은 다 푸틴 대통령의 주변 인물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의 주목도 받고 인기를 끌기 시작하고요. 뭐 썼던 글들 중에 인상적인 게 우리 세금을 나쁜 놈들이 갈취해가고 있다. 이런 폭로를 하기도 했는데 이때부터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시위도 조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민주화의 상징적인 인물, 반푸틴 인물 이런 인물로 떠오르게 됩니다. 네. 또 모스크바 시장 선거에도 나갔었고 대선에도 출마하려고 했었다고 해요. 맞아요. 2013년에 모스크바 시장 선거에 나갔는데 그때 2위를 했습니다. 당선은 안 됐는데 득표율이 27%였어요. 그러니까 꽤 의미 있는 그런 득표를 올렸고요. 그리고 2015년에는 푸틴 대통령 비판하던 대표적인 야권 정치인 이 보리스 nem초프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괴한 총격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권 정치인이 더 없어지게 된 거잖아요. 나발리한테 더 지지를 하고 결집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2018년에는 대선에 나가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푸틴 대통령한테 도전장을 내썼던 거죠. 그런데 후보 등록 자체를 거부당합니다.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데 나발리 쪽에선 이거 러시아 정부가 뒤집어 씌운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 재판 이력을 근거로 해가지고 자격 자체를 박탈당하게 되고요. 이후에 반정부 시위를 쭉 하면서 비판을 이어갔는데 결국 계속 이렇게 반발하다 보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눈에 가시였을 거 아니에요. 2020년에는 나발리하고 나발리의 가족들의 자산까지 동결시키는 그런 조치까지 하게 됩니다. 네. 2020년에 이른바 노비촉 사건이라는 것도 있었죠? 네, 이 노비촉이 독극물이거든요. 네. 2020년 8월에 있었던 사건인데 나발리가 시베리아에서 모스크바로 이동하는 그 비행기 안에서 쓰러졌는데 막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지는 이런 영상이 공개가 돼요. 그래서 이제 해외 언론에서도 많이 주목을 했었는데 그때 나발리 몸에서 검출된 게 노비촉이고 이게 옛 소련 시절에 개발된 군사용 신경 안정제거든요. 그러니까 독극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푸틴 대통령이 배후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왔지만 당연히 러시아는 뭐 공식적으로 이걸 부인을 했습니다. 이후에 나발리가 독일로 이송돼가지고 5개월간 치료를 받았는데 그때 이제 러시아로 가지 마라 이런 권유를 많이 받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돌아가게 되면은 죽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귀국하면서 바로 체포가 되거든요. 이후에 혐의가 하나하나 계속 붙더니 3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리고 지난 16일에 숨지게 됐던 겁니다. 네, 무시무시하네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나발리를 살해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도 일정 부분 연관이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반푸틴 인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 이런 것들이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나발리도 처음에는 뭐 인도주의적으로 잘못됐다 이런 주장을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힘든데 왜 침공하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좀 러시아적인 사고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한 비판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후에 작년 2월이었는데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나발리 측에서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에 손을 들어주다 보니까 푸틴 대통령 입장에선 더욱더 싫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가 사망까지 하게 되면서 그의 목소리도 힘을 잃게 되고 지금 몇 안 되는 푸틴 대통령의 그 정적, 그러니까 반대파가 거의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무시무시하네요. 뭐 남아있는 사람이 있긴 있나요? 거의 이제 이렇게 유력한 인물이 별로 없는데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발리 자체도 주요한 자리를 맡았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2부 순서 마치고 3부가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그리고 성기영은 경제쇼.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 주말 오후 5시 5분 정보를 업그레이드한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일주일 내내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의 전격 시사. 한 주의 가운데에서 뜨거운 정치 현안을 본격적으로 토론합니다. 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본격 토론. 김근식 전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중성동갑에서 임종석 전 실장이 공천을 받을 것이냐. 민주당 공천의 뇌관으로 꼽혔었는데 결국 공천 배제였습니다. 왜 이런 결정이 나왔을까요? 제가 뭐 관전자 입장에서 보면 그 이재명 대표의 장기적인 어떤 정치 구상에 따르면 당을 확실히 장악하고 자신의 호위 부대로 당선을 시켜서 다음 대선에 나가서 또 대선 후보로 뛰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만한 자신과 결국 대선 경선까지 염두에 두겠죠. 잠재적 경쟁자가 될 만한 굵직굵직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미리 좀 싹을 자르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정치공학적 계산이 있지 않느냐. 뭐 개인적인 제 전망 생각입니다. 그게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밑바닥 저변은 뭐가 있냐면 민주당이 예전부터 이제 친노 비노가 있었고 또 친문 비문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친명 비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친노 친문 친명이라고 하는 이 그룹들이 계속 그 진화 발전해 오면서 사실상 친명과 친문 사이는 예전부터 쌓인 앙금이 밑바닥에 상당히 있어요. 이걸 뭐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때 경기도지사 선거 때 전해철 당시 후보하고 이재명 당시 후보 사이에 이른바 그 김혜경 해경궁 홍씨인가요? 해경궁 김씨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이재명을 지지하는 적극적인 열성 팬들과 문재인을 지지하는 분들 사이에는 사실은 이 감정적인 기류 저변에는 오랫동안의 앙금이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동안 좀 봉합이 되기도 하고 뭐 결합이 되기도 하다가 밑바닥에 그게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저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친명이 친문을 치는 이런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두 가지로 그냥 좀 색다른 좀 해석을 해봅니다. 뭐 이제 제가 좀 강제 밸런스 패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전에 이제 우리 최재성 정무수석도 격정에 이렇게 토론을 하셨고 이제 뭐 하니까 주류들의 좀 입장과 생각 뭐 이런 거를 좀 확인한 것들 있는 거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 전략공관위에서도 약간 경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회의를 하기는 했어요. 최근에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선당후사를 해야 된다. 물론 이제 말씀하셨듯이 저변에는 크게 보면은 이제 당권 경쟁자, 뭐 대권 경쟁자를 쳐내는 것도 뭐 있겠지만은 크게 보면은 이제 이게 뭐 임종석 실장이 뭐 떼놓은 당상처럼 그렇게 여길 때가 아니라는 거고 전략공천 지역으로 이미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제 옮기면서 한 건데 본인이 이거를 권리를 굉장히 주장하는 게 이게 조금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거기에 배치를 한 것도 처음에 여론조사 돌린 거는 추미애 전 장관이었거든요. 근데 안 좋게 나왔어요. 상대적으로도 안 좋게도 나오고 그 KBS 거 뭐 이제 여론조사도 나오긴 했지만은 그런데 전현희를 전격적으로 넣은 거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이 종로에 굉장히 공을 들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곽상원 변호사가 이제 후보가 사실상 되는 분위기로 가니까 이제 선당후사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보면 임종석 당신도 봐라. 여기 전현희도 선당후사 해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당신도 당의 말을 들으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송파감 얘기도 이제 뭐 출마하라는 얘기까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류가 하나 있다라는 거고 중요한 거는 지금 좀 민주당 주류들은 생각은 빨리 좀 해결해야 되겠다. 이거 질질 끌다가 선거 망하겠다. 그래가지고
내일이 이제 소위 말하는 쌍특검법 표결이 있잖아요.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대여 공세 그리고 정권 심판론은 이제 재점화하는 걸로 하고 웬만한 잡음이 나는 거는 이번 주 내에 빨리 처리하자. 이런 기류들이 조금 주류들한테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 안 하고 그게 해소가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김준일 평론가께서는 주류 지도부의 이제 생각 의도를 좀 정확히 객관적으로 전달하신 건데 제가 그러면 바깥에서 관전자 입장에서 주류한테 좀 의아한 게요. 그렇게 하더라도 이기는 공천이 가장 총선에서는 우선적인 순위입니다. 어느 정당이든 어떤 방식의 원칙과 뭐 어떤 방식의 뭐 계산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이길 사람이냐 질 사람이냐가 가장 우선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뽑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건 이길 사람이 분명한데도 저놈 기분 나쁘니까 지더라도 저놈 잘라내겠다. 이렇게 되면 망하는 공천인데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임종석 너는 뭐 그게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뭐 할 수 있지만 어찌됐든 이제 객관적인 지표가 임종석이 중성동갑에서는 그래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르고 다른 사람 했다는 것은 이기는 공천이라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기는 공천이 최고의 원칙 아닙니까? 이기는 공천이라는 원칙을 버린 거고요. 또 하나는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 빨리 정리하고 싶다 그러는데 만약에 이걸 정치공학적으로 지금 친명 주류 지도부가 생각을 했으면요. 지금 문제가 되는 사건이 계속 연달아 나오잖아요. 지금 서른 의원 그랬죠. 이번에 임종석 그랬죠. 남아있는 뇌관이 또 있습니다. 전해철 의원 지었고 홍영표 의원 지었고 곳곳에 계속 남아있는데 예전 같으면 이걸 논란이 커지고 말이 많아질 것 같으면요. 하루에 잡아서 한꺼번에 다 공천 학살하는 게 나은 거예요. 질질 겁니다. 임종석 건 가지고 거의 지금 한 달째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질질 끌다가 어제 발표한 거 아닙니까? 논란을 키우면서 계속 여론이 악화되는 걸 지켜보면서 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 2000년에 이해창 한나라당 총재가 김윤환, 이기택, 신상우 공천 학살할 때 하루에 딱 자릅니다. 그래서 그분들 열받아서 나중에 민국당인가요? 차려서 나갔습니다만 다 총선에서 졌거든요. 그러니까 학살을 하려면 정광석과처럼 해야 되는데 계속 이슈를 만들어 놓고 순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주류 지도부가 참 정치적인 생각이 없다. 정말 성남 외곽에서 온 사람들 중심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의 기본적인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성남 외곽을 좀 폄하하지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짧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어쨌든 그때 2000년에도 그랬고 한 정광석과처럼 하는 게 분당 사태를 촉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살라미 전술로 움직이기 애매하게 이렇게 하는 어떤 전략적인 게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임종석 후보가 조금 더 과거에 거기서 국회의원 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윤희숙 후보가 그렇다고 여기에 굉장히 오랫동안 착근해가지고 밭갈이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제 다들 외지인들이 사실상 와가지고 붙어본다 이런 것도 좀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제 최재성 전 수석 이제 보니까 아마도 11시 기자회견에서는 일단은 제거해달라는 얘기를 할 것 같다고 해요. 아마 맞는 정보일 가능성이 많아요. 최 전 수석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는 안 받을 거다 이렇게 또 전망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2016년 이를테면 안철수 분당 사태랑은 조금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은 무소속이나 이를테면 제3지로 나가는 게 얼마나 이게 찬바람 부는지는 의원들이 제일 잘 알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비명들이나 친문들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승복을 하든지 아니면은 재심 신청해도 안 되는 거는 박용진 사례도 이제 보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승복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탈당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그렇고 대거 탈당 사태는 없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게 아까 전에 보면은 일종의 살라미 전술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또 지금 임종석 실장도 탈당 안 할 가능성이 높고 왜냐하면 당의 이제 적자다. 그리고 이제 친문계의 지금 중심이 없는데 향후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친노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노무현 정부 때 비서실장하고 친노의 중심이 됐듯이 이제 임종석 실장도 그런 지위를 이제 본인이 생각을 할 것이고 당권의 어떤 변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당권 투쟁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주당 주류 쪽에서 생각하는 거는 파괴력이 적을 것이다라고 지금 계속 판단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게 민주당에 대한 비호감도 특히 이제 민주당의 온건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에 좀 많이 투표를 안 해버리는 아예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미칠지는 봐야 되겠지만은
즉각적인 분당 사태 이런 거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전해철 홍영표를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임종석 실장보다 오히려 약간의 개파도 있고 본인들에 따르는 의원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결심을 하게 되고 만약에 탈당을 할 경우에는 꽤 크게 약간 갈라서는 그런 게 될 텐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심리적으로는 분당 사태까지 간 거고요. 네. 그러나 이제 상황이 탈당을 하기는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니들이 나갈 수 있어? 한번 나가봐. 뭐 이런 식의 사실은 고압적인 사실은 그 배짱이라고 보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최재성 전 수석이나 임종석 전 실장이나 민주당에 대해서 상당한 그 애정을 계속 표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인 입으로 사실 탈당을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걸 믿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더 강하게 저렇게 이상한 짓을 한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계속 내관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가랑비 옷 젖듯이 조금씩 지금 내관이 남아서 언제 이 내관이 한꺼번에 폭발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 제가 드린 것처럼 전해철 의원과 홍영표 의원이라는 게 사실은 일종의 친문의 사실은 중심 세력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경선을 할지 뭐 컷오프가 될지 뭐 단수를 줄지 아무런 결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되냐에 따라서는 심리적 분당이 사실상의 분당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꺼번에 정리하지 않으면 이게 선거 때까지 계속 갈 수도 거죠. 있네요. 그럼요. 지지율은 계속 갉아먹는 거죠. 뭐.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친문 핵심들이 이 시점에서 뭐 막 나와가지고 뭐 당을 만든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지금 정치적으로 높지 않아요. 근데 반면에 친문 핵심이 아니고 비명계들이 이렇게 조금씩 탈당하는 그런 사태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김영주, 이수진 의원에 이어서 박영순 의원이 탈당했고 서른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하는데 뭐 탈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런 식의 탈당들.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미래가 이삭죽기를 하는 그런 상황들은 있을 것 같아요. 그 자체도 민주당의 상당한 타격 아닙니까? 그러니까 타격인데요. 이건 아주 현실적으로 볼 필요는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탈당하신 그 의원들이 그 지역구에 나가가지고 이제 다자구도가 됐을 때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원래는 민주당이 좀 더 유리한 쪽이었는데 그게 어부지리로 이제 국민의힘이나 다른 정당이 당선되는 뭐 그런 그림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는 네네.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집단적으로 움직이지는 지금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리스크는 감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주의 생각들은. 근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지 새로운 미래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낙연 대표의 리더십을 전격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건데 예를 들면 박영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이낙연 캠프에 있었던 분이니까 그게 어색하지 않은데 예를 들면은 지금 다른 친문들 중에서는 이낙연 대표를 좀 선호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새로운 미래가 막 엄청나게 확장성을 띠기는 어렵고 지금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무소속 민주연합, 뭐 미소속 민주연대 옛날에 약간 친박연대 같은 느낌인데 그런 식으로 선거를 치르고 선거 이후에 이를테면 바깥에 외곽에 있는 민주당끼리 다 합당해가지고 하는 뭐 이런 시나리오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서 개별 의원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임종석 전 실장이 공천 배제된 자리에 이제 전현희 전 위원장이 이제 배치가 됐습니다. 당에서 전현희 전 위원장을 택한 이유가 뭘까요? 저도 아까 그 최재성 수석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전서 3인방 중에서 이제 한 명을 고른 건데 가장 우선적인 고려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중성동갑으로 가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종로에 계속 돌아다녔어요. 종로 출마 의지를 계속 밝히고 종로에서 터를 계속 쌓았기 때문에 바로 옆 지역구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옆 지역구로 이제 옮겨가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이제 전혀 다른 사람을 데려오는 것보다는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을 민주당이 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아까 전현희, 윤희숙 둘 다 외지인이니까 해볼 만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좀 다릅니다. 전현희가 이런 식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임종석이라는 터줏대감이 오랫동안 공을 들인 데를 제끼고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끌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비명행사 친명행제의 구도가 돼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전현희 의원이 실제 본선 가서 지지율을 생각해 보면 이 비명행사 친명행제 프레임 속에서는 이 표가 확장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저 사람은 그냥 친명 낙하산 이게 확장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반대로 윤희숙 의원 보십시오. 저도 윤희숙 잘합니다만 우리 국민의힘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쓴소리 해온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잘못하면 잘못한 거, 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잘못한 거. 그 내부에서 상당히 나름대로의 쓴소리와 옳은소리를 해왔던 사람으로 돼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훨씬 강해요.
저는 명백히 이건 싸움이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현희의 확장성 부재와 윤희숙의 확장성 증대를 생각해 보면 싸움이 훨씬 더 유승 의원한테 유리하다는 생각이고 정치 지형도 이 중성동갑이 예전과 달리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이 좀 확대된 그런 텃밭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그게 전현희 의원을 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제가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제 밸런스 패치 또 해야 되나? 짧게 할게요. 일단은 비명행사, 임종석의 비명행사는 누가 봐도 맞다라고 보는데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친명은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도 크게 보면 친문에 해당되지 이게 친명의 횡재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니, 권익위원장 때 이재명 대표 많이 도왔죠. 뭐 어쨌든 친문에서 친명으로 온 분들도 많습니다. 아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조금 전형적인 친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네네. 프레임으로 친명 횡재라고 보기는 어렵고 좀 얻어 걸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거기는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거기는 저도 굉장히 관심 가는 지역인데 성동갑은 전체 서울의 어떤 성향 병야 이거를 좀 많이 반영하는 지역구 중에 하나거든요. 아마 여기가 상당히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가 어느 쪽에 이기느냐가 그 분위기를 좀 많이 서울의 어떤 판세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어쨌든 보면은 민주당이 상당히 불리해 보여요. 네. 지금 오늘의 이 시점에서는 반전하기 위한 해법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딱히 뾰족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아까 저기 김준일 평론가가 친명 지도부의 생각을 전달했습니다만 빨리 이제 공천 파동을 마무리 짓고 뭐 탈당을 못할 거니까 일단 이대로 고하면서 정권 심판론으로 둘을 붙이자 이건데. 근데 그게 이제 말은 좋은데 그게 되겠냐 이거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은 지금 6개월 내내 총선 앞두고 했던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근데 이재명 대표가 발신하는 또 친명 사람들이 발신하는 정권 심판론의 메시지가 진짜 윤석열 정부를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요. 정치라는 것은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얼마나 신뢰하는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정권 심판론 하는 게 과연 저 사람은 정권 심판을 해서 나한테 표를 달라고 그 호소할 자격이 있나? 또 친명으로 당첨된 사람들이나 친명으로 낙하산된 사람들이 정권 심판합시다 했을 때 그 말은 공감한다 하더라도 당신은 그 말할 자격이 있어? 라고 하는 메신저에 대한 신뢰가 지금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 공천 파동이 커지면서 네. 남아있는 공천의 내관들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저는 정말 민주당 지도부는 그래 빨리 마무리 짓고 여기서 또 정권 심판으로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큰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판세는 정권 심판론보다 이재명 야당 심판론이 훨씬 더 밑바닥에는 많이 증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 쪽 야당 질문 하나만 하고 여당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민주당이 진보당의 울산 지역구 한 석 양보하고 비례의석 3석 주기로 했습니다. 국가 정체성 부정하는 통진당 세력에게 사실상 통진당 세력에게 민주당이 국회 문을 열어줬다. 이런 비판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통합진보당의 이제 이석기 의원을 포함해서 거기가 이제 실형 7년형이었나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였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동일하게 지금 진보당이 그러면 그때 통합진보당의 뭐 정강 정책과 어떤 뭐 약간의 종북 뭐 이런 거를 그대로 받아들였느냐에 대해서는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종북 세력이다라고 하는 거고 진보당에서는 이미 현역 의원도 강성 의원도 있고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논쟁의 영역인 것 같은데 큰 틀에서 보면은 어쨌든 조금 민주당의 열성 지지자들 말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온건 지지자들 약간의 스윙보터 성향이 있는 분들은 조금 고민되는 지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또 하나는 이제 이게 또 뭐냐면 아주 낮은 자기네 득표율을 가지고 지지율을 가지고 거기에 비해서는 너무 많은 의석을 가진다. 그런 또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짧게 말씀드리면은 그거는 기본적으로 일종의 범야권 연대의 그거로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새진보연합 뭐 기본소득당도 이제 몇 석을 이제 확보를 이제 비례 의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정당 지지율만큼 정말로 그러면은 의석수를 가져가느냐. 이제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총선에서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그러니까 더불어 시민당이 정확히 받은 비례 이제 지지율이 33.4%거든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민주당은 100석을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당 지지율로 따져. 하지만은 180석을 가져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정당 지지율이 어떻게 최종적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반드시 이게 많은 거다라고 이제 보기는 없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준연동
김대중은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린 거고 범야권연대를 하는 그런 거라서 제 세력이 이를테면 정권을 이제 견제한다. 지금 정권이 폭주하고 있는데 이런 정권을 견제한다라는 그런 취지로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준연동제를 살려서 다당제의 정치개혁적 그 성향을 좀 살려보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면 우리가 이 진보당의 문제를 삼냐면요. 아까 통합진보 통진당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진보당에 계신 분들은 그 통진당이 나중에 정의당과 이 지금 진보당으로 갈라섰을 때 그대로 진보당에 남아서 사실은 친북적 성향이 강한 정당이 맞아요. 그럼 분명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플러스 저는 왜 그러면 굳이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소수 정당을 살려줄 거면요. 정의당하고 손을 내미는 게 맞습니다. 민주당이 할 거면. 근데 정의당하고는 지금 안 해요. 진보당이라는 더 작은 정당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는 거기에는 내밀하게 생각해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경기동부연합이라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의 정치적 인연이 분명히 작용한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고 설명이 안 된다고 봐요. 민주당에서 정말 합의적으로 생각하면 진보당과 비례연합정당을 만드는 것보다는 정의당과 비례연합정당을 만드는 게 훨씬 더 대한민국의 적재성에도 맞고 저는 표의 확장성에도 맞고 준연동형을 취지를 살리는 데도 맞아요. 근데 왜 굳이 진보당일까? 저는 경기동부연합. 정진상 최측근이란 정진상 실장 경기동부연합 출신이랑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저는 개인적 정치적 인연과 사감도 작용했을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요거는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되는데 정의당한테 민주당이 제안을 했는데 정의당이 우리는 위성정당에 준위성정당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정의당이 판단을 한 거지 연합을 안 하려고 했고 민주당에서도 제가 들어본 바로는 가장 정의당한테 목을 맸어요. 사실 이게 가장 명분이 있으려면은 그런데 정의당이 안 들어온 겁니다. 그거는 이제 뭐 확실하게 해야 돼요. 예.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박민식 전 장관이 영등포을 경선 포기했습니다. 잘 아실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박민식 전 장관 입장에서 조금 그 서운했던 면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미 장관직을 그만두고 경기 분당 의뢰에 사실은 일찍부터 거기 오래 살았어요, 실제로. 자기로서는 험지에 갔는데 네, 분당 의뢰 가서 해보겠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김은혜 홍보수석과 이제 붙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더 김은혜 홍보수석은 그걸 계속 고집했고 박민식 전 장관은 그래도 선당후사 입장에서 저 어려운 데로 가겠다 해서 영등포를 골라간 건데 거기에서 그러면 일정 정도 당 차원에서 공간인 차원에서 정리가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시스템 공천하다 보니까 경선 지역으로 발표가 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박용찬 전 당협위원장은 4년 동안 당협위원장으로서 오랫동안 공을 들여오고 품을 팔아왔고 당원 관리를 해온 분입니다. 그럼 박민식 전 장관 입장에서는 뭐 장관 출신이긴 합니다만 영등포 의뢰 가서 당원들이나 일반 분들에게 4년간 갈고 닦은 당협위원장을 해봤을 때 사실상 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경선까지 붙어서 경선 마지막에 정말 경선 패배한다는 최악의 상황이 되면 본인으로서도 굉장히 치욕스러운 게 되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당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아쉬움, 그다음에 경선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또 박민식 전 장관이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둘 다 좋은 자원이기 때문에 당에서 조금 더 새로운 어떤 기준이 나올 수 있도록 본인이 선당후사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선당후사로 했지만은 제가 이제 박민식 장관 측에 전원으로 들은 걸로는 굉장히 부글부글 끓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처음에는 분당 나가려고 하다가 처음에는 뭐 안철수 의원 지역구도 좀 타진하다가 안 되고 분당 을로에서 김은혜 홍보수석 전 홍보수석한테 밀리고 그래서 영등포에 갔는데 사실상 여기에 좀 단수 공천해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뭐 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판단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결국 경선 붙으니까 이제 사실은 여론조사가 안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산에 있는 지역구 지금 뭐 공천도 준다 뭐 이런 게 이제 오늘자 이제 뭐 단독 기사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박민식 장관 정도면은 좀 당에서 우대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조금 불만들이 조금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 같고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 짧게 말씀드리면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은 지금 당장 용인갑의 이원모 비서관 한 걸로 가지고 거기 경쟁 후보들이 우리 무소속이라도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경선도 안 붙이는 거 어디 있냐 그리고 지금 민주당 쪽에서 이제 영입하는 인사들이 있잖아요. 거기 지역구들이 난리가 났어요. 조광안 시장 뭐 남양주 을이라든지 지금 시흥 뭐 이런 데서 지금 다들 우리 이거 불공정하다. 그래서 지금 집단 반발하고 있어서 그렇게 순항만 하고 있지는 않다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순항만 하고 있지도 않은 데다가 좀 이게 뭐 경선을 붙여가지고 중진들이 계속 되더라고요. 그 성적표를 어쩔 수는 없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좀 역동성이 떨어지고
좀 혁신적이지 못하고 감동이 없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그리고 누차 저도 그게 좀 아쉬운 면으로 있는데요. 그러니까 잡음 없는 공천, 소란스럽지 않고 그 저항이 많은 공천을 해서는 안 되지만 더 중요한 건 감동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감동을 주려면 사실은 국민들이 눈높이에 봤을 때 국민의힘이 바뀌고 있구나. 국민의힘이 과거에 김기현, 장제원이라는 김장연대 시절에 그리고 이른바 친윤 호소인들이나 핵관 호소인들이 막 설치고 다녔던 그때 국민의힘과는 다르구나라고 하는 변화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감동적 공천이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네. 그건 사실은 경선을 붙이다 보니까 대부분 쉽지 않게 돼버린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게 사실 이제 텃밭만 남아있어요. 강남권하고 TK만 남아있는데 여기라도 저는 마지막에 너무 수치나 숫자만 의존하지 말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에게 국민의힘이 정말 바뀌었구나라고 하는 감동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상징적 공천은 좀 몇 군데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예, 국민 추천제 지금 뭐 말씀하신 데서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누가 뭐 어떻게 추천해서 어떻게 이걸 뽑는지조차 지금 불명확해요. 사실 이제 국민의힘에 고민이 있는 거죠. 근데 네. 강남 같은 데에서는 좀 상징성 있는 사람 해야 되는데 경선 붙이면은 다 이길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건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은 결국은 정권 심판론의 큰 줄기를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공천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은 친윤도 윤핵관들 다 받았거든요. 이때면은 뭐 장제우 의원 빼놓고는 권성동, 윤한홍, 뭐 이철구 등등해서 모두가 그렇게 받았다라고 본다라면은 바뀐 것 같지만 바뀐 거 없네라고 국민들이 또 판단할 소지가 굉장히 많다. 예.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본격 토론 여기까지 듣고요. 김근식 전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준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시선. 전종철의 전격 시사. 교권 회복에 대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지 7달 만에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학부모들의 민원에 시달렸던 의혹에 교권 회복 촉구 집회가 이어졌고 정부는 교권 보호 대책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새 학기부터는 교원이 교권 침해를 신고할 수 있는 직통번호 1395번이 개통되고 학교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처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교사와 학생이 함께 존중받는 학교가 되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2월 28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여기서 마칩니다. 진행의 전종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